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눌리는 듯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아니면 이유 모를 불안감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왜 자꾸 되풀이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없애려 애쓰고 외면하려 하고 바쁜 일상 속에 묻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메신저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피하려 했던 그 어둠, 그 고통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보통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약해서 그런가. 이 고통만 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분열된 부분들이 보내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고통은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울리는 경보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자신을 억누르고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 우울, 분노, 공허함이라는 형태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즉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숨기고 싶은 감정, 부끄럽다고 느끼는 욕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무시당한 아이가 더 크게 울부짖는 것처럼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이런 그림자를 억압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착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듣고 슬픔을 드러내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눌러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 담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면 깊은 곳에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만성적인 고통으로 변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특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 화를 내면 혼이 났고, 울면 무시당했고,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숨긴 부분이 우리의 진짜 생명력, 창조성, 그리고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욕망, 열정, 꿈,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억압된 부분들을 다시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온전한 하나의 자기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언젠가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감정, 외면한 욕망, 숨긴 두려움은 무의식 속에서 당신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 안의 그림자가 이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림자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방식은 투사입니다. 투사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볼 때마다 참을 수 없이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당신이 억압해온 자신의 어떤 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에 과도하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인정받지 못한 이기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의 억압된 욕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사는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정말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 혹시 이것은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어떤 부분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인식의 첫 단계입니다. 그림자가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까? 왜 나는 항상 같은 문제로 고통받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아니면 늘 자신이 희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진짜 욕구가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는 느낌.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와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윤군 이것을 페르소나와 자기의 분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나 배우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당신은 가면을 벗을 수 없게 됩니다. 가면을 벗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진짜 자신은 질식하고 있습니다. 윤근 중년의 위기를 이런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페르소나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고 역할을 배우고 성공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영혼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역할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자기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고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답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융은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하나의 존재로 상상하고 그것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너는 무엇을 원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답변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그 감정은 사실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경계를 지키려는 시도였고, 당신의 슬픔은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이었고, 당신의 두려움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당신의 삶에 의식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에너지를 자기 주장이나 창조적인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것을 건강한 자기 돌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림자의 에너지를 의식의 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고통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치유는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라는 단어는 홀, 즉 전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란 분열된 부분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부분들을, 버렸던 부분들을, 부끄러워했던 부분들을 다시 당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자기 실현, 개성화의 완성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며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윤군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정신의 층입니다.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형이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경험한 패턴들입니다.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그림자 원형, 아니마와 아니무스 등 이 원형들은 우리의 꿈, 신화, 종교, 예술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전 세계의 신화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홍수 신화는 거의 모든 문화에 존재합니다. 영웅이 괴물을 물리치고 보물을 얻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이 공유하는 깊은 구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작동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 속 원형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아니마라는 여성적 원형을 내면에 가지고 있고 여성은 아니무스라는 남성적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이 원형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사랑 초기에는 상대방이 완벽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사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형에 빠지지만 점차 실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이것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환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투사가 벗겨진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기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융은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받아 위의 섬에 비유했습니다. 섬은 바다 위로 드러난 부분이지만 그 아래로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아는 섬이고 자기는 섬과 물속의 땅 전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인식하는 것은 자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자기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자아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아가 점점 더 깊은 무의식과 연결되고 자기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자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잠들면 무의식이 목소리를 냅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알려줍니다. 융은 평생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꿈이 단순히 낮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쫓기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실에서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꿈은 감정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날아오르는 꿈은 자유와 초월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거나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우연히 펼친 책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융은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와 외부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전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당신도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신비로운 우연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융은 이런 경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융의 사상은 단순히 심리학을 넘어서 영성의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그는 종교와 신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종교적 상징들이 인간 정신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심리적으로는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고통을 통한 변화와 초월을 나타냅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무의식과의 통합과 자기 실현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런 상징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단순히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가장 심오한 상징 체계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이런 상징들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무속신앙의 굿은 일종의 집단 치유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이 신을 접신하는 과정은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의 원형과 접촉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신화에 나오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참으며 인간이 되는 이야기는 본능적 충동을 절제하고 승화시켜 인간성을 얻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이런 전통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합리성과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이런 상징적 세계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의미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정오에 가장 높이 떠 있지만 그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도 중년에 방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로 향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제는 쌓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의 성공에 매달리고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영혼은 깊이를, 진정성을, 의미를 갈망합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라고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동일시했던 역할들을, 당신이 쌓아온 정체성을, 당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취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진짜 탄생을 위한 필요한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진짜 자기가 태어나려면 낡은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취와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돕느라 자신의 삶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때야말로 지혜를 얻고 삶의 의미를 통합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죽음을 피해야 할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융은 무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의 본질을 볼 때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보았습니다. 마치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것처럼 의식이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의식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당신의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당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당신의 진짜 자기와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의식적으로 살았는가? 나는 내 진실에 충실했는가? 나는 성장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융은 또한 상징과 의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미신으로 치부하며 버렸지만 그것들은 우리 정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례는 삶의 전환점을 표시하고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례입니다. 장례식은 슬픔을 표현하고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례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삶의 전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은 개인적인 의례를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의도를 세우는 것, 생일에 자신의 성장을 축하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용히 명상하는 것 등이 모두 개인적 의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꿈을 기록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패턴을 알아차리고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때 비로소 융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존재의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탐구를 두려워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나올까봐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둠을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에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이고 인정받지 못한 재능이고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을 통합할 때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완전하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융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꿈 일기를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꿈을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감정 일기를 쓰세요.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고 그 감정들이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가요? 셋째, 투사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저 사람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내 관한 것인가? 넷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기도나 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깥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창조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만들기, 춤추기 등 어떤 형태든 창조적 활동은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예술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판단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힘든 시기에 만다라를 그리며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만다라는 원안의 패턴을 그리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의 상징입니다. 중심을 향해 모이는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당신도 종이에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을 자유롭게 채워보세요. 어떤 색이 끌리나요? 어떤 모양이 나타나나요? 이것은 당신의 현재 내면 상태를 반영할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에도 적용됩니다.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억압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감정 표현을 억압해 왔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그림자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성공과 체면을 매우 중시하면서 실패와 취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집단적 그림자는 개인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윤근 사회가 건강하려면 집단적 그림자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감정 표현이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쟁에 시달리고 비교 속에 살고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이런 문화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노력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융은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모든 남성 안에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가 있고 모든 여성 안에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마는 감정, 직관, 관계성과 연결되고 아니무스는 논리, 행동, 독립성과 연결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양쪽을 모두 통합한 사람입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성이라고 해서 논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융은 성숙한 개인은 양성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혼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당신은 더 유연하고 더 강하며 더 창조적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엄격한 성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완전한 발달을 막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장은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둠에 대한 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의 어둠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윤근 금 같은 인격은 어둠 속에서 단련된다고 했습니다.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은 깊이를 얻지 못합니다. 고통을 겪고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지혜와 자비를 얻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저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초대로 볼 것인가. 융의 심리학은 희망의 심리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전에 없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갇혀 있지 않으며 무의식의 패턴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삶의 주인이 됩니다. 융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이것일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본능과 조건화의 산물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먹고 자고 생존하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중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전체의 일부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런 깊은 갈망에 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별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겪어온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영웅의 여정이고 구도자의 여정이고 모든 신화에서 반복되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알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당신은 오랜 인간 전통의 일부이고 당신의 삶은 그 큰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융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깨어나세요. 의식하세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세요. 당신의 진실을 살아내세요. 이것이 치유의 길이고 성장의 길이고 자유의 길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질문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질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윤근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분석하고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 삶을 살아있는 신비로 대하는 것.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여전히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은 당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들여다보았고, 그림자의 의미를 탐구했고, 자기 실현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배운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당신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당신이 발견하는 어둠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세요. 그 너머에는 당신이 찾던 진실과 평화와 온전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